헤지펀드의 아버지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 월가의 역사를 다시 쓴 남자. 1966년 미국 월가. 한 편의 잡지 기사가 금융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존스. 이 기사 하나로 인해 수백 개의 펀드가 새롭게 탄생했고 수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은 월가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학 박사였고 기자였으며 한때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던 시절도 있었죠. 이것은 48세에 처음 투자를 시작해 금융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장 남반구에서 태어난 아이. 1900년 9월 9일 호주 멜버른. 세기가 바뀌던 해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 아버지 아서 존스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호주 지사에서 일하는 미국인 사업가였습니다. 어린 알프레드에게 호주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4살이 되던 해 존스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뉴욕 근교의 스카스데일에 정착했습니다. 당시 스카스데일은 부유한 가정들이 모여 사는 조용한 교회 마을이었죠. 알프레드는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지만 천재라 불리지는 않았고 운동을 즐겼지만 스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끝없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 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훗날 그를 사회학자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혁명적인 투자자로 이끄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1919년 19살의 알프레드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가 선택한 전공은 경제학도 경영학도 아닌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었고 칸트와 헤겔을 탐구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요. 1923년 하버드를 졸업한 알프레드 앞에는 수많은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장 방랑자의 시대. 졸업 후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는 평범한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배를 탔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그는 증기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목적지는 유럽. 목적은 세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1920년대의 유럽은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대륙에서 새로운 사상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파시즘,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서로 경쟁하며 유럽의 미래를 놓고 다투고 있었죠. 젊은 알프레드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독일을 여행했고 프랑스를 거쳐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노동자, 예술가, 혁명가, 사업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1930년 30살이 된 알프레드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외교관으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알프레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는 베를린 주재 미국 대사관의 부영사로 배치되었습니다. 때는 1931년.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실업률은 치솟았고 거리에서는 공산당원과 나치 돌격대가 충돌했습니다. 역사의 경랑 한가운데서 알프레드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시기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안나 블록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안나는 독일계 유대인으로 좌파 성향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곧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나를 통해 알프레드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노동운동과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34년 히틀러가 완전한 권력을 장악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유대인인 안나에게 독일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의 마음속에는 유럽에서의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장 학자가 된 남자. 미국으로 돌아온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시 공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목표는 사회학 박사 학위였습니다. 1936년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36살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이에 이미 커리어의 정점에 올라 있거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이었습니다. 그의 박사 논문 주제는 흥미로웠습니다. 삶, 자유 그리고 재산 현대 미국 사회에서 개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이 논문에서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특히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탐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시점에서 인간 심리와 경제적 행동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그의 투자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1941년 알프레드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41살의 박사. 그러나 그는 학계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널리즘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유명 경제 잡지인 포춘의 기자로 입사한 것입니다. 포춘에서의 경험은 알프레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 기업들의 CEO를 인터뷰했고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948년 편집장이 그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존스 주식시장 예측 기법에 관한 기사를 써보게.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4장 운명을 바꾼 기사.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는 기사를 쓰기 위해 철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모든 주식 예측 기법을 분석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차트 분석, 계절적 패턴 분석까지. 그는 수십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수백 페이지의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이론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그들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돌지 못했습니다. 왜일까? 알프레드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회학자적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숫자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인간 심리의 반영으로 보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탐욕과 공포,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내리는 결정들의 총합. 그것이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중요한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같은 방향으로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방향으로요. 물론 그들은 어떤 주식이 더 많이 오를지 예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 모두는 시장이 상승할 때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시장의 방향과 관계없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1949년 3월 그의 기사가 포춘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예측의 유행들이었습니다. 기사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기사가 출판된 후에 일어났습니다.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48살의 나이에 그는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5장 헤지펀드의 탄생. 1949년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는 A.W. 존스 앤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10만 달러. 그중 4만 달러는 그 자신의 돈이었고 나머지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서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당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첫째, 롱과 숏을 동시에 취했습니다. 롱 포지션이란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돈을 멉니다. 이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존스는 여기에 숏 포지션을 더했습니다. 숏 포지션이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입니다. 주가가 내리면 더 싸게 사서 갚을 수 있으므로 그 차익이 이익이 됩니다. 존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만약 어떤 주식이 다른 주식보다 더 좋아 보인다면 좋은 주식은 매수하고 나쁜 주식은 공매도하라. 시장이 오르면 좋은 주식이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시장이 내리면 나쁜 주식이 더 많이 내릴 것이다. 어느 쪽이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해지의 개념이었습니다.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서 오는 위험을 해지 즉 방어하면서 개별 종목을 고르는 능력으로 수익을 낸다. 둘째,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존스는 차입금을 활용해 투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자기 자본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운용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했습니다. 물론 위험도 커졌지만 롱숏 전략으로 시장 리스크를 줄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성과 보수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존스는 고정 수수료 대신 수익의 20%를 성과 보수로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야만 자신도 돈을 버는 구조. 이것은 펀드 매니저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넷째, 그 자신도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존스는 자신의 전 재산을 펀드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나는 내 돈도 여기에 걸고 있다. 나는 이 전략을 믿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존스는 자신의 펀드를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6장 17년간의 침묵. A.W. 존스 앤 컴퍼니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존스는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피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펀드는 오로지 입소문으로만 성장했습니다. 기존 투자자가 친구에게 귀띔하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소개하는 식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미국 증권법은 복잡했습니다. 존스의 펀드 구조는 기존 뮤추얼 펀드와 달랐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투자 파트너십 형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적 파트너십은 공개적인 모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익률은 놀라웠습니다. 1949년부터 1968년까지 약 20년간 A.W. 존스 앤 컴퍼니의 누적 수익률은 무려 4,829%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수익률이 약 3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존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는 뛰어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존스 자신은 스스로를 종목 선정 전문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뛰어난 분석가들을 찾아 그들에게 자본을 맡겼습니다. 각 분석가에게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맡기고 그들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둘째, 그는 리스크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존스는 항상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비율을 주의 깊게 조절했습니다. 시장이 과열된 것 같으면 숏 비중을 늘리고 시장이 침체된 것 같으면 롱 비중을 늘렸습니다. 셋째, 그는 유연했습니다. 존스는 특정 이론이나 방법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채택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버렸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는 월가에서 전설처럼 속삭여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그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 4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7장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존스. 1966년 4월 포춘 잡지에 한 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를 쓴 사람은 캐롤 루미스라는 기자였습니다. 제목은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존스 더 존즈 노바디 키프스 업 위드였습니다. 루미스는 이 기사에서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의 투자 전략과 성과를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존스의 펀드가 지난 5년간 가장 뛰어난 뮤추얼 펀드보다 44% 더 높은 수익을 올렸으며 지난 10년간으로 보면 그 차이가 87%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폭탄과 같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월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 기사가 나간 후 2년 동안 미국에서 새로 설립된 헤지펀드의 수는 130개가 넘었습니다. 헤지펀드 산업이 폭발적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기사를 쓴 캐롤 루미스는 어떻게 존스의 펀드를 알게 되었을까요? 루미스의 남편이 A.W. 존스 앤 컴퍼니의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루미스는 남편을 통해 존스의 놀라운 수익률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대중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존스 본인은 처음에 기사 작성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루미스의 설득 끝에 결국 동의했죠. 이 기사는 금융 저널리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기사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단 하나의 기사가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을 탄생시켰으니까요. 8장 선구자의 황혼. 1966년 기사 이후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투자 요청은 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비밀에 쌓여있던 펀드 매니저가 이제는 월가의 전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존스 펀드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새롭게 등장한 헤지펀드들은 존스보다 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들은 레버리지를 더 많이 사용했고 더 위험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존스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 그를 구세대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주식시장이 급락했습니다.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던 많은 신생 헤지펀드들이 파산했습니다. 반면 존스의 펀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빛을 발한 것입니다. 1970년대 존스는 점차 투자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펀드 운용을 젊은 파트너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른 관심사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가 선택한 새로운 분야는 놀랍게도 자선 활동이었습니다. 존스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던 젊은 시절의 이상주의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9장 잊혀진 선구자 다시 발견되다. 1989년 6월 2일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는 코네티컷주 스탠포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그의 부고 기사는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글이 길지 않았습니다. 당시 헤지펀드 산업은 1960년대 후반의 붕괴 이후 상대적으로 조용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존스라는 이름은 업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존경받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이미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아이러니합니다. 존스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년 후 헤지펀드 산업은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소로스, 줄리언 로버트슨, 폴 튜더 존스 같은 전설적인 매니저들이 등장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의 아이디어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헤지펀드 산업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의 이름은 다시 역사책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헤지펀드의 아버지라는 칭호와 함께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헤지펀드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헤지펀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자 헤지펀드 산업은 다시 성장했습니다. 존스가 창안한 기본 원칙, 롱과 숏을 결합하고 리스크를 해지하고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헤지펀드 산업의 규모는 약 4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1949년 포춘 잡지의 기자 한 명이 기사를 쓰면서 얻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장 존스가 남긴 것들.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존스 이전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오를 때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존스 이후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투자가 단순한 예측 게임에서 기술의 게임으로 바뀐 것입니다. 둘째, 그는 새로운 보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존스가 도입한 20% 성과 보수 모델은 오늘날 언드 20이라는 업계 표준으로 진화했습니다. 운용 자산의 2%를 관리 수수료로 수익의 20%를 성과 보수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은 펀드 매니저에게 수익을 극대화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셋째, 그는 스킨 인 더 게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존스는 항상 자신의 돈을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자신에게는 신중하게 행동할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펀드들이 이 원칙을 따릅니다. 넷째, 그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존스의 펀드에서 경력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설립해 성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를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 자체가 주는 교훈입니다.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는 48살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 늦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전의 모든 경험, 외교관으로서의 경험, 사회학자로서의 훈련, 기자로서의 관찰력을 모두 투자에 녹여냈습니다. 그의 성공은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존스를 기억하며 코네티컷주 스탠포드의 어느 조용한 묘지.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의 묘비는 소박합니다. 화려한 장식도 긴 비문도 없습니다. 그저 이름과 생몰년도가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전 세계 금융시장 곳곳에 살아있습니다. 뉴욕의 고층 빌딩에서 런던의 금융가에서 홍콩의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수만 명의 펀드 매니저들이 오늘도 그가 고안한 전략의 변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라는 이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롱과 숏을 동시에 취할 때마다, 성과 보수를 계산할 때마다, 리스크를 해지할 때마다 그들은 존스가 닦아놓은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외교관이었고 사회학자였으며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커리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했던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과거의 경험은 절대 낭비되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 헤지펀드의 아버지. 월가의 역사를 다시 쓴 남자. 그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